자, 안녕하세요. 북성학 카페 여러분. 자, 9차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몇 번 보시냐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각 교육과정의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그 국정교과서나 뭐 이런 데 좀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 또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색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1페이지 좀 보세요. 자, 교과서 편찬 내용이 있는데 그 교과서 이제 발행 체제는 교과서의 발행 주체, 구성 요건, 공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정제는 이제 교과서 발행권이나 공급권이 국가나 국가기관이 장악하는 거. 예전에 이제 7차 때 그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말한 거고요. 검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출판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그 교과서 구성 요건은 다 국가가 정해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됐는데 요때 시작됐다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1, 2차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3차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검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취지는 그 다양한 시각을 담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국가가 교육과정 안에서 뭐 중단원이니 좀 약간 이제 느슨하지만 대단원 같이 그 안에서만 서술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한다는 원래 취지에 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 기출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인정제라는 건 뭐냐면 그 교과서 발행이나 공급 내용 구성을 다 민간에서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승인을 내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케이스가 일본의 교과서 운영, 국사교과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정제가 있어요. 인정제는 어디에서 하냐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음악, 미술, 뭐 기술, 가정교과. 그러니까 이제 가치나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돼 있지 않는 그 교과도 있죠. 국어나 국사나 뭐 사회과목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뭐냐면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이제 뭐냐면 시험 교과나 그다음 과학 교과, 수학 교과는 되게 인정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자유발행제는 뭐냐면 교과서 발행이나 공급 내용 구성을 다 민간에게 위임을 해요. 대표적인 게 유럽의 교과서 운영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다가는 그 뭐냐면 이제 교육부 당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비판점 정도 있죠.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있는 비판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검정제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 편찬 과정 변천이거든요. 예,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표는 제가 그 녹색 책 보고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차부터 교수 요목부터 이제 2차 때까지는 국정과 검정을 병행했고 3차부터 해갖고 4차, 5차, 6차, 7차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제, 검정제 변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뒤에 아니라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자, 1번 문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의 이유를 말해보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일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일종은 이제 그 3차 교육과정 후반기 때 1979년에 국정교과서를 일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검정을 2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칭이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6차까지 가요. 근데 국정이나 일종이 별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발행권이나 공급권은 국가기관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 구성 요건 또한 국가가 정해놔. 그래서 일정이나 그 국정이나 동일한 말이라는 거야. 동일한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7차 때 들어와서는 이게 다시 국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비판 내용, 국정제 비판 내용 꼭 외워두세요. 예. 요번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 국정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교수님이고, 이제 박근혜가 이제 국사교과서를 국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낼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지만,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인식을 가로막고 있고, 국정교과서의 역사인식이 공식 역사관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특정한 역사관만 강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가 특정 이데올기가 뒷받침 정부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박근혜가 꿈꿨던 이게 아버지를 위한 교과서. 요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 입론책이나 이런 데서는 또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뭐 국정교과서가 감정교과서 만들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등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에 반려로서 국정교과서 만들면 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녹색책이나 그 파란 책에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보면 2번에 대한 이제 한문 해석은 이제 뒤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민정문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 이제 경제에 관련된 그 부분이 세 부분 나눠서 나오는데, 하나는 그 신라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정문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나온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플러스 약간 알파를 이제 하자면 예전에 2차 기출과 같이 연관돼서 나온 그 고대시대 농업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민정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는데, 요 민정문서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작 방식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 2페이지에 정리해 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신라의 이제 토지제도와 이제 민정문서 내용을 같이 연관시켜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제도는 이제 그 보면 그 처음에 노급제라는 게 있었죠. 노급제. 그래서 노급제는 국가가 일정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한 지배층 사적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 조용조 징수 같은 것들 다 허락을 해 주는 거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학 때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뭘 폐지했죠? 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돈을 지급했죠. 그래서 노급 폐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이 2년 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저기 거꾸로 됐네. 관료전 지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 네, 요거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 같은 게는 이제 그 정정 관련된 지급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민정문서에 보면 연수유접단, 연수유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성상학 때 이제 지급된 이제 이 정정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학계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그 당나라 군전체처럼 지급을 해줬다.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냥 추인해줬다. 이런 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급을 해줬으면 그 지부가 한수가 왔다 갔다 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경제권 내용 등이. 근데 그런 것들 별로 없었고, 토지의 분배 내용을 하면 균등 분배해야 되는데, 토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런 것들 등등 해갖고, 최근에는 추인설이 되게 이제 뭐냐면, 학계 공인된, 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동학 때는 관료조를 폐지했죠? 예. 그 다음 시급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민정문서 볼게요. 자, 민정문서는 조사지역이 이제 서소원경 4개 촌락을 개성해서 조사 대상과 목적, 그래서 조사 대상 촌의 연수. 연수 뭐예요? 자연호소예요. 연이란 뜻은. 그 다음 인구수, 음화수, 토지 면적, 그 다음에 뽕나무, 잠나무. 그때 이 토지 면적을 이제 조사할 때는 뭘 가지고 조사를 하냐면 결부제. 보통 이제 결부의 기준은 그 우리가 알기로는 생산량이죠. 근데 이런 개념들은 고려 후기 때 형성된 거고, 고려 중기 이전에는 기준이 뭐예요? 결부의 기준이 절대량이야. 절대 면적이야.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목적은 토지의 노동력, 토지와 노동력, 생산자를 파악해 민해로부터 조세 용역, 여역, 공무를 수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세 대상과 목적은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보면 이제 기속 여부에 따라서 연수 유답전, 촌주 유답, 간모점, 내시응답, 마전 이런 그 답이 있는데 잠깐 뒤에 넘어가면 그 통일신뢰 하실 때 토지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간모답, 내시응답, 마전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 국가에 이제 세금을 바치거나 관리에 세금을 바치는 수조권을 설정한 토지인데 우리가 수조권을 설정한 토지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어디에 설정돼 있죠? 민전에 설정돼 있죠. 근데 이게 민전에 설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요때는 이제 고대시대 때 특징인데 그 마을 공유지에 설정돼 있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서양에도 그렇고 서양 중세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에 있죠. 중국 있죠.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간료전과 비전될 수 있는 토지가 어디죠? 내시령에게 줬던 내시응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민전이면서도 민전이 아닌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민전 범죄도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촌주유답이야. 촌주유답.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촌주유답에는 수조권이 설정됐다는 건 뭐냐면 촌주는 그 공유지에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명령권이 제외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민전이나 간모답, 내시응답, 마전 누가 겸장했을까요? 아니 그 촌주유답이나 간모답, 내시응답, 마전은 이거는 개별 경작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 경작이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했던 토지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토지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연수유답전이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연수유답전은 연이 받은 토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연허가 받은 토지. 그래서 주로 이 연수유답전은 민전이에요. 민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가나 촌주나 그 다음에 그 음락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거야. 개인에게.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뭐가 존재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민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고 민전을 함부로 국가 권력이 터치하지 못해. 그래서 뭔가 민전을 몰수하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대표적인 1차 사전 문서가 매직권에서 반영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잠깐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에 대한 경작 방식. 그러니까 간모답이라든지 내시응답이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경작할까요? 네. 경작 방식은 촌민들에 의해서 경작이 돼요. 공동 경작한다. 이게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연수유답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니은에 대립된 견해. 연수유답전을 그 이제 성도방 때 뭘로 할 수 있죠? 지급했다. 정전을 지급했다. 이걸 이제 연수전 정전으로 이렇게 비정해보면 군전제를 모방해 지급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존의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추인했다는 설이 있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학계 견해는 추인설이에요. 추인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에는 그 삼국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삼국 사기. 예. 그래서 이제 삼국 사기와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어요.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가 됐어. 그럼 삼국 사기는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보죠. 3페이지 파보세요. 자, 삼국 사기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편찬 시기야. 어디와 어디 중간이에요? 예. 무신전변과 모총의 난 중간이죠. 그러니까 모총의 난이 일어난 후에 무신전변이 일어나기 전, 요 중간에 쓰여졌고요. 편찬 목적은 이 모총의 난 때 그 뭘 내었었어요? 뭐 맨날 그 서경규지설이니 풍수 도참이니 그런 것들 내세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재정리하고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부덕 개정난신이 무징불신이 개정난신을 믿지 않고 증거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해라. 다 이거 어디에 염두에 둔 거예요? 모총의 난 때 서경규지 서인이 풍수도참이니 하면서 기이하고 신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도 없는 내용들 하니까 그거에 반발해갖고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 구성 용서 꼭 외워두셔야겠죠. 기전체야. 예. 고조사도 기전체지만 삼국사기도 기전체예요. 예.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봉기, 열전치, 연표야. 예. 여기 세 개는 빠졌죠. 왜 세 개는 빠졌어요? 우리는 제후가 없잖아. 중국처럼. 그러면 세가가 아니다. 봉기인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항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다음 내재 외양이라는 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항제 체제는 했지만 밖으로는 또 왕. 그래서 자칭 항제국이라 했죠. 우리는. 그렇지만 중국과의 사대의 관계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봉기를 집어넣고요. 이에 대비해서 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봉기가 빠지죠. 뭐도 대체하죠? 세가도 대체하죠. 왜? 조선의 왕은 자칭 제후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논찬에서 주관적인 서술 제한을 구분했다는 거. 이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사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위 곡이라는, 그러면 이런 책들은 지금 남아있지가 않고, 되게 삼국사기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 책의 완본은 없어, 지금.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2차 사조지만, 실제 학계에서는 1차 사조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삼국사기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뭐냐면 옥산서원에 있는 판본이야. 중종 때 발행된. 물론 이제 그 전에 부분적인 판본도 있긴 있어요. 그 전에 태종판도 있고 그런데 완질, 그러니까 완성판, 완전히 남아있는 판으로서 제일 오래된 것은 이 옥산서원에 있는 판이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삼국사기 평가 보면 이제 삼국사기만큼 많이 많았던 그 책은 없죠. 그 시대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상당히 비판도 많고 긍정적 평가도 많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비판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있어요. 그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저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거기 쭉 넘어가면 연호미 한계칭호 사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부식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데 김부식은 그 연호와 한계칭호 칭제권원을 반대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그 사료가 나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한문사료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김부식이 그 신라가 그 뭐냐면 연호 사용하는 것을 되게 비판했죠.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연호를 사용하냐. 이렇게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자기 분수 모은다 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 김부식이 이건 뭐 역사관뿐만 아니라 김부식 원래 입장이 그래요. 정치적 입장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윤간의 아들이었던 윤원이와 싸움이 나. 윤원이는 뭐예요? 칭제 권원하자는 거죠. 연호 쓰고. 예. 이런 것과 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유교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 자주 나와.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 이거는 이제 공자가 말을 한 건데, 이 원칙이 있다. 철저하게 합리적 유교사관이었다. 근데 뒤에 나오면 삼국유사는 이 원칙, 개혁분원난신과 무징불신을 저버리죠. 그래서 신기하고 기이한 거를 씻어 놓잖아. 기인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삼국유사와 관련돼갖고 연관시켜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적인 어떤 사관에서 벗어났다. 예.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3번 보죠. 자,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 내용이다. 이 책의 구성 요소를 써보고 책의 편치한 목적을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삼국사기 표예요. 대개 이제 삼국사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삼국사기 자체의 문제가 나오면 요 진삼국사기 표가 나와. 이거는 삼국유사나 동명왕경이나 제왕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요 많은 내용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내겠어? 되게 서문이 있는 내용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 책의 편차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요. 중국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사수도. 그러면 요거는 진삼국사기 표기 때문에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구성 요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봉기, 열전치, 연표야.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서술 시기도 그 뭐냐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근데 목적을 쓰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시켰어야 돼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 중에 하나는 김부식이 고대적 체제 이자금 세력과 풍수적 지리서 같은 민간 신학적 체험, 서경준씨의 지방세력의 바탕 모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겪고 나서, 뭐냐면, 고려 쪽의 구삼국사의 역사의 시를 전환한 목적을 편찬했다. 그래서,
풍수지선을 내세웠던 모총의 난을 진압하며 유교적 합리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맥락을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쭉 기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한자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뭐, 한자 든다고 해서 이제 들어오지 마시고, 갑신일용 나오고 해상공국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 갑신전별 14개 조항이죠. 예. 이건 뭐, 그냥 한 번에 몰라도, 대충 떼어 맞출 수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한문사조를 이제 딱 접했을 때, 눈치껏 떼어 맞히는 능력도 능력이에요. 예. 그거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든 정확히 해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그 한문 해석 하는데 다 시간이 가요. 그럼 떨어지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줄침 부분만 해석하시면 되죠. 이것도 요령이니까. 해상공국 혁파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자, 해상공국인데 기획 해상공국을 왜 혁파하려고 했을까요? 해상공국 뭐 하는 기관이죠? 보부상. 그러니까 보부상의 특권상인 듯 보부상에게 어떤 그 특권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그 상해사야. 오늘날 말하면 공사, 공기업, 요 정도 이제 보시는데, 자, 그럼 왜 해야겠어? 자연원 상공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갑신전변의 주체들, 급진개혁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시장경제를 옹호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화 추구를 했지만 좀 다른 결이 있던 국왕의 부분에 있는 근황 세력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무개혁 세력들은, 뭘 내세우냐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통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경제정책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대신과 천천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참가해갖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정치하자. 그 내용이죠. 그러면, 요거는 뭘 지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국왕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내각 중심의 정치 시에서 입헌군주를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했다라고 쓰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실시는 안 돼. 절대. 지향했다.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실시하고 하면 일단 헌법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요? 의회도 있어야 되죠. 뭐 그런 말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전 기출문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갑신전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보충자료에 실어놨어요. 그 갑신전변 개혁 내용. 그래갖고 되게 이제 갑신전변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런 것들 문제 나오잖아요. 그 앞뒤에 뭐 의미, 사건 이런 거보다는 요거 개혁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청에 대한 잡혀간 흥성대원군이 곧 돌아오도록 하며 종래 청에 대해서 조공의 허대를 폐지한다. 흥성대원군이 언제 잡혀갔어? 일단 객관적 팩트상. 이거는 그 당시 임오군란 이후에 잡혀간 거죠. 청에 의해서. 그럼 왜 이 흥성대원군을 오라고 할까? 자, 4대 외교 폐지. 여긴 또 안 나왔지만 민시세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내세웠다. 요거는 양반 신분제도 문벌제도를 폐지하자는 건데 갑신전변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이에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조법. 자, 지조법이라는 것은 종전에 했던 게 뭐예요? 종전에는 결부제였죠. 생산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직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거 알 수 있어요? 메이지 유신 때 지조법 개혁 있죠? 예.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이제 한국제도 폐지 내용이 있고, 규장각. 규장각을 왜 폐지하려고 했냐면, 이게 외척사 정치의 어떤 산시됐기 때문이야. 세도 정치 이후부터. 그 다음에 해상공국 혁판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정의 이론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역사책 서문 내용인데, 제가 이걸 배치를 좀 잘못했어. 이 문제를 좀 다른 모의고사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냥 깔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역사책 내용이 두 개가 겹쳐서 한국사, 중국사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고요. 원래 이렇게 이제 배치는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자, 그러면 역사책 서문 내용이다. 이 책의 역사 기술 방법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역사책 두 권을 말해보시오. 자, 요게 송해 신종이 쓴 서문 요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벌써 신종 나오면 딱 뭐가 나와야 돼? 자치통감이 나와야 돼. 그 외에는 없어.
예. 그래서 자치통감이 이제 누가 만들었죠? 자치통감은 사마강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편찬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사찬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자기도 서문을 썼지만 왕한테 한번 보여줬어. 왕이 이제 이 서문 보고 괜찮다면서 신종이 써준 서문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 자치통감은 여기는 좀 관련 없지만 뭐와 또 관련돼 있냐면 역사교육 가치 목적에서 어디에 관련했어요? 교훈의 역사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통감자가 붙으면 다 그런 거와 연관시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여기 기술 방식은 어떤 거예요? 편년체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자치통감은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 종종 기전체 비판하면서 편년체를 썼고, 자, 이 자치통감 후대에 큰 영향을 줘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자, 자치통감을 보고 주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강목책이죠. 그래서 강과 목으로 나눴어.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큰 사건은 크게 뽑아놓고 큰 글씨를 쓰고 작은 사건은 목으로 좋고, 그래서 어떤 뽑는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책에 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통감을 보고 이걸 또 사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찬한 책이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최초의 기사본말책이 뭐죠? 통감 기사본말. 외워두세요. 원추가 지었죠? 그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기사본말책의 특징은 뭐야? 사건 중심이죠, 이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자치통감 장편 해서 이제 자치통감의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에피소드 뒤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추가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자치통감이 후대의 역사책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죠. 6번. 자, 6번은 다음 조치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치를 취한 목적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요거 좀 쭉 읽어보니까 1번 거 같아. 그러면 뭐 칼을 뺏고 먹고 하니까 이거 뭐야? 도수령이죠. 도수령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뭐와 관련된 나왔죠? 농민과 사무라이들 분리시킨 누구의 정책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이죠. 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좀 볼게요. 요것도 한번 나올 때가 한 10년 됐는데 나올 때가 한번 됐어요. 한번 일본사 나올 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를 계승해 전국을 통일했고, 정책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청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해줬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백성의 지지와 다임을 통치를 명분 얻고 강력한 군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전에 청왕은 거의 무시했는데 청왕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예. 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농민이죠, 이 사람은. 집안이 낮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독자적 막부를 못 만들었어. 왜냐면 막부를 개설하려면 소군의 침몰을 받으려면 어떤 가문이어야 돼? 예? 그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나모토 요이토이죠. 미나모토 시알. 미나모토. 근데 이 사람은 미나모토라고 칭하지 못해. 앞에 있는 이제 아사카카 다카오지 같은 경우는 미나모토 가문의 반계열 쪽이거든요. 성은 달라도. 근데 그 뒤에 에도 막부는 누구예요? 에도 막부는 도쿠가 이에야스죠. 근데 도쿠가 가면 어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족보를 조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족보를 조작도 못해. 왜 그냥 너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농민 출신하는 거, 미천한 농민 출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족보도 조작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냐, 막부를 개설해서 통치한 게 아니라 태화비단, 정부의 태화비단 간직을 받았고 태화비단 이름으로 통치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화 검진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태화비단 조정의 간직을 받고 검진을 토지 조사 사업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막부가 설치를 못했다. 너무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의 건의를 이제 가시하게 만든 게 오사카성이죠. 물론 지금 오사카성은 저기 없어요. 도쿠가 이에야스 그 뒤에 이제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허물었죠.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검지 정책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검지 정책, 검지는 뭐예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야. 전국 시대에도 검지 정책이 있었어. 각 다이모들이 자기 영내에 이제 검지, 토지 조사를 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태압 검지예요. 태압 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압이 실시한 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재정을 안정시키고 다이모드에게 군역 부과의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요? 곡구다가. 이거 좀 외워두세요. 곡구다가는 절대 면적을 의미한 게 아니야. 우리처럼 결부 채점은 뭐죠?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 생산량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경제권을 갖고 있는 하쿠쇼우드는 뭘 영주한테 갖다 바치죠? 연공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이모드는 그 기준에 따라서 뭐야? 군역을 부과돼요.
그래서 영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그, 쇼군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르면, 그만한 군사력을 이끌고 와야 돼. 군대를. 이거는, 이 체제는 에도막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정책들은, 에도막부의 전 단계를 제도적으로 이제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고쿠나카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쿠나카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그 검지도에 등록을 했어. 그래서 경작자든 세역부담자도 확정됐고요. 예. 그 일지일작인들. 그러니까 한 토지에 예전에 여러 가지 권리도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장원공릉제에서는 여러 그 권리도 있었죠. 너무 복잡했죠? 이런 것들을 깔끔히 해결했어. 그래서 농민의 토지 보유권을 인정해줘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소유권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때 소유권이라고 하기에는, 근대 소유권이라고 하기에는 일무일권주의가 완전하게 확립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금지돼 있죠? 소유나 저당이 금지돼 있어, 법적으로. 물론 뒤에 이제 에도막부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면서 소유와 저당도 할 수 있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견대 그 결과를 보면 근세 총락 문화에 따라 검지에 등록한 사람은 하쿠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요때 중요한 건 하쿠쇼라는 사람은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지만 일반 민리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문화에서 경작자나 지주에 위치해요. 그 하쿠쇼 밑에 또 소작인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락은 고쿠나카에 따라서 연공의 액수에 따라 결정되고, 대응하는 연공 액수, 총락은 고쿠나카에 대응하는 연공 액수의 결정, 총락을 기준으로 해갖고 고쿠나카를 매기고 거기에 연공을 이제 내도록 하고요. 소농제도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 직할령이나 주요 강산을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적행위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호기 왜구가 금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잘 잡았어. 왜구를요. 총리를 되게 잘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신분 분리 정책도 외워두셔야겠죠. 앞에 있는 검지 정책도 그 과정에서 신분 분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 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은 농민이 되는 거고 비경작자는 뭐가 되는 거야? 상인이나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가타나이 정책, 아까 연구는 도수정이죠. 탈을 다 뺏었어. 왜냐하면 예전부터 뭐 가마쿠나 무르마치 그 다음에 뭐 전국시대부터 농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뭐예요? 봉길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끼라고 해요. 일본어로. 이끼를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 물론 에도막부에서는 이끼가 이제 계속 있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농민하고 사무라이가 분리가 잘 안 됐어요. 예. 왜냐면 물론 이제 전국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을 이제 도시 주변에 살게 했지만, 조카마치 부근에 살게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평상시에 농민이지만 싸울 땐 동원된 무사라는 게 있어요. 잔지무란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잔지무란이. 이들은 그 집에 이제 뭐냐면 칼을 둬. 그러다가 평상시에 농사를 쳐. 그러다가 위에서 동원하고 막 하려면 또 칼 들고 싸워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위에 동원해가지고 칼 들고 싸우지만 열받으면 뭐야? 칼 들고 위에 대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없애는 거야. 도수정.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무사만. 그래서 이제 에도막부 때 이후에는 칼을 찬다는 거는 일종의 무사의 특권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사무라이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가 몇 개의 칼을 쳐요? 2개를 차고 다니잖아. 일반 평민들은 차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신분 통제에 의해서 무가의 공대, 무가 본공인들이 농민의 상인이 되는 것을 금지시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병론 분리가 진행했고, 사무라이 계층이 직접 생산자 분리되어 복록 생산자나 토지 관리자, 봉토 소유자로 전환됐다.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검지 정책하고 신분 분리 정책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6번 보면, 이와 같은 조치의 명칭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도수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목적은 2가지는 이제 뭐냐면, 그, 이끼봉쇄. 그 다음에 병농 분리 추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가의 명칭을 써보고, 비읍의 상품 내용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마트에 제가 여기 그림을 그냥 집어넣는데, 솔직히 그림이 별 의미는 없어요. 예. 그냥 그 폰하라고 하면서 집어넣는데, 자, 그 가해전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칼레이전이 칼레.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 스페인 무적하다 그 함대를 뭐라 하면 아르마다라고 하죠. 아르마다 해전이야. 예. 그래서 영국의 그 드레이크가 이끄는 이제 영국 함대와 잉글랜드 함대와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한번 싸운 해전 유명한 카르타게니죠. 그때 누가 이겼어요? 영국의 함대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그 위상이 스페인에서 어디 넘어가죠? 영국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 카르타게니전이 일어난 배경이 뭘까요? 무슨 전쟁 때문에 그러죠?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영국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카르타게니전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유명한 해전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요. 카르타게니전이. 예.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영국하고 스페인 싸웠던 것 중에 이제 경제적 배경을 들자면 스페인은 주력 상품하고 영국의 주력 상품이 겹치죠. 뭐죠? 모직물이에요, 모직물. 예.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다음 1차사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고 기획의 대상인 환경적 보충 조치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그 보충 조치 서술 시 관련 법령 명칭도 같이 서술하시오. 요거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요거 4조, 5조, 6조, 7조 이거 내용이 뭐예요? 그 유명한 명예혁명 끝나고 맺은 권리장정이죠. 네, 권리장정 의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장정 의미는 뭐냐? 중세 이래 영국의 헌정적 정통을 종합하고 확인하고, 요때 헌정적 정통은 그 앞에 또 뭐가 있었죠? 대헌장, 권리청원 있었죠. 그 다음에 왕권의 제약 및 위의 우위를 확인했다. 쉽지만 외워두세요. 요런 거에서 틀려버리면 그 뭐냐면 그냥 다 날라가 버리는 거야. 네.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 그 다음에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뭐라고 하세요? 강용법으로 비국교도인 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교도는 명예혁명 이전까지 형식상은 뭐예요? 국교도에 속했지만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독립을 해줬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국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아까 더 보강해서 보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6페이지 펴보세요. 명예혁명. 보죠. 청교도혁명 좀 나중에 살펴보고. 자,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복귀한 그 제임스 2세 정치와 이제 찰스 2세, 찰스 2세, 뭐 제임스 2세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앞에 제임스 2세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찰스 2세, 그 다음 제임스 2세 이렇게 넘어가죠. 제임스 2세는 그 전제 정치를 강화시켰고 카톨릭 부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도들의 정부 추미론이나 고위직 군대 장교 여기에 임명했고, 그 앞에 찰스 2세가 이제 의회 압력 때문에 맺은 게 뭐예요? 신사정과 임시보호령이죠. 이걸 폐기했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질문하시더라고. 심사령 임시보호령을 요때 폐기했냐? 폐기했어요. 근데 명예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시 부활을 해요. 예. 자, 근데 제임스 2세는 그 결정적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참았어. 왜?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은 메린 누구하고 결혼했죠? 그 네덜란드 총독하고 월리엄하고 결혼했죠. 월리엄은 신교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위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참았는데, 제임스 2세가 이제 그 부인이 죽고 나서, 전 부인이 죽고 나서 그 후 부인을 얻었는데,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탄생된 거야? 아들이 탄생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도저히 의회에서 도저히 못 참는 거지. 왜? 이 아들이 제임스 2세가 죽은 다음에 뭐예요? 왕이 되면 카톨릭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고, 제임스 2세는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프랑스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메리와 월리엄이 이제 그 공동왕을 추대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권리장정을 이때 승인했죠. 그 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장정 이후에 이제 추가 조치로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군대 통수권을 누가 갖는다? 의회가 장악하고, 그 다음 비국교도를 예배의 자유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 왜냐면 예전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왕들 보면 그 뭐예요? 의회들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멋대로 소집했다가 11년 동안 의회를 또 소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3년마다 의회를 정기로 소집하고 검연법을 폐기하는 등 이런 것도 있다. 추가 조치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스투어트 왕조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무슨 왕조죠? 하노버 왕조죠. 애니왕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하노버 왕조가 등장하고, 그 하노버 왕조의 이름이 지금 뭐예요? 윈저가로 바뀌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하노버가 이제 독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식이 로 바뀌어서 그 윈저 여기 벌궁의 이름 따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하노버 왕조부터 내각 책임제가 수립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풀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역사 지도와 관련된 거예요. 역사 지도와 이제 연표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좀 나왔고 한번 이제 또 나올 때가 됐어. 요게. 그래서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 지도 나오면 이제 거기에 크게 두 부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 지도하고 지도의 차이점. 뭘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역사 지도의 활용, 장점 세 가지 유형 있죠? 그거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7페이지 보면 거기에 녹색책에 보면 역사 지도와 지도의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지도는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적 성격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나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 공간적으로 표현하죠. 자 예를 들어갖고 그 4도보 12복 5도 양계제도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 같은 거는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정비됐죠. 막 성종 때부터 해서 현종 때까지 그걸 이제 한 순간에 한 지도 안에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지휘주도는 특정 시점의 사회적 현상 즉시 실시간으로 반영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 그 내비는 뭐예요? 특징이 항상 업그레이드 받아줘요. 업그레이드 받지 않으면 어떻게 건물과 길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자연지도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해야지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는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편집돼 있어. 근데 이제 이외의 지지도는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역사지도의 유형을 세 가지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의 지리적 파악. 어디에 뭐가 일어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 변화를 시간적 계통을 파악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임진왜란 있죠. 임진왜란의 어떤 전세에 6.25 전쟁 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선의 변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그 문제에서 나왔지만, 한 장의 지도 안에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장의 지도에, 네다섯 장의 지도에 연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사건 연속적인 정보를 담을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혼란하니까 이렇게 뭐냐면 좀 여러 가지 사건을 몇 장의 지도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사적 한 장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녹색책에 나왔지만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대동미 징수 과정 있죠? 그래서 대동미 징수 과정을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 대동미가 징수돼 있지 않은 인류지역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조창의 위치, 경창의 위치, 조은로도 같이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A는 역사지도와 지리지도의 차이점.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제가 표로 작성을 해갖고 문제를 만들어왔는데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리지도의 차이점을 각각에 쓰시오. 자, 여기 지리지도와 차이점은 그니까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리지도 간의 그러니까 지리지도와 차이점 이거 완자가 빠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역사지에서 가와 나의 지리지도와의 차이점은 뭘 적어야 되겠어요? 역사지의 특징은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시한다. 근데 역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달보다 해석과 편집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특정 시점의 사회 형상을 제시한다.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데 역사지도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지속된 공간적 표현이죠.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지도 유형에 더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도 유형은 가와 나는 공통이 뭐예요? 예? 가와 나는 일정한 공간에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예, 흐름 같은 거. 요거 외에도 이제 이 예도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고대 시대 때 한강유의 변천 과정. 그 4세기, 5세기, 6세기.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 누가 땅을 먹고 어떻게 변천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가지도를 나와 같이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네 장의 지도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쓴 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한 장의 지도 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을 많아서 깔끔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쉽지 않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변화에 따라 몇 장의 변화를 나눠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죠. 10번. 10번은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적 사고 과정의 편하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보통 일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기는 그 사고 과정 중에 단계 중에 사고 과정과 관련된 단계 중에 이해 사고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 그 전 시간에 풀었던 거 있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고, 요거는 그 감정이입적 사고 과정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죠. 예,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자, 8페이지 펴보세요. 감정의 사고 과정, 그러니까 감정의 사고 활동의 단계. 자, 거기에 단계 보면 이제 역사적 사실 재현,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감정의 감적 이익적 재구성,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이익적 재구성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먼저 기본적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하는 단계가 팩트 파악이죠. 그래서 역사 사실 왜 일어났는지를 특별하게 아는 거,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 자체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그냥 역사 사실 재현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팩트를 알았어. 근데 배경을 알아. 6.25 전쟁 배경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김일성의 의도는 몰라. 내면은 몰라. 근데 거꾸로 세 번째 관점의 감정이입적 내구성은 김일성이 남친한 거 알죠? 이유는 알아. 근데 그때 국제적 변화나 배경을 몰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결합시킨 게 뭐예요? 내면과 외면을 다는 게 네 번째 단계. 이 마지막 단계인데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적 재구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단계하면 삐아제 이론을 반영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때 삐아제 이론의 그 단계하고 여기서 단계는 다른 거예요. 삐아제 이론 단계는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거는 뭐냐면 단계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든 연령의 발달 단계 상관없이 심지어는 역사학자들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 처음 접근할 때 1, 2, 3, 4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임진왜란과 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배경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명과 조선과의 무역을 막히자 일본 새로운 통성을 확보하려고 조선을 침략했다 파악하고, 우리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임진왜란에 동원하여 그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고, 쭉쭉쭉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철수의 감정이입의 사고 과정, 그러니까 철수는 뭐야? 임진왜란 전개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이거 뭐죠? 팩트 파악이죠, 그냥. 그냥 1단계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 재현 단계죠. 1단계.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재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미영이의 사고 과정의 문제점은 배경은 알아. 근데 뭘 할까요? 그걸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내면을 모르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불만 세력까지는 쭉 해갖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배경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관점을 알죠. 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감점의 감정의 재구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게 설명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있고, 등등,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일과 미숙의 이제 사고 과정의 특징 각각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한계가 왜 갑자기 나오지? 미영이가 사고 과정 한계요? 예. 그래서 미영의 사고 과정은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이입적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 감정이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갑자기. 이게, 제가, 잠깐만요. 이 문제가, 답안이 철수사고 명칭과,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미숙의 사고 한 개가 아니라 그 특징 있죠? 특징을 좀 고쳐주세요. 어쩐지 좀 약간 이상하다, 말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철수 사고 가정의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미용의 가정에 한계가 있고요. 특징이 있고, 거기 한계 있죠? 예, 이걸 특징을 고쳐주세요. 예, 여기 답안을. 못하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미숙의 사고 가정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고, 행위 관점에 이제 감정이입 재구성하여, 역사 사실 감정이입 이해하려고 했고, 미영이는 이제 거기에 행위자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한계고요. 예. 이제 맞고 이렇게 한개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제자백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백과 사상도 한 이제 5, 6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한번.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 제자백과 사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면 이제 제자백과 사상 보면 유가, 법가, 그 다음에 뭐 도가,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기타 등등. 자, 거기 유가의 내용을 보면 인간 존중을 바탕 인위적 질서를 주장하고 민본 덕치 사상을 이제 강조했죠. 그 다음에 준하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딜 제일 이상적으로 제도를 봤어요? 봉건제. 이에 반해서 법가는 뭘 강조했죠? 군연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사상가로서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공자는 인, 호, 재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준하의 짓을 회복하려고 했고요. 인을 상당히 강조했다.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 자, 이걸 놓쳤네. 예. 그다음 맹자는 성사선을 강조해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필연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왕도 정치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왕이 왕답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역사능력 같은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정정법을 제창했고, 순자 같은 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성악설 그리고 법가 이론에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 법가는 이제 강력한 법치주의, 군연제를 이상으로 봤죠.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지향 같은 경우에 군신 간의 상하관계, 동양형, 해결적인 재민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자, 인간적은 이제, 인간과는 본질적 이기조 봤죠? 그래서 도덕적 자유규제보다는 권위와 형벌을 통해서 통제하는 내용이 있고, 자, 거기 이제 법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법치, 술치, 세치인데, 법치, 술치, 세치를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비자. 그래서 사료수 한비자가 좀 많이 나와요. 파악을 해두시고요. 도가는 이제 도덕적 위선과 법치주의를 억압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인을 강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노자와 장자 있는데, 노자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소국가민 사상이야. 그래서 소국가민은 국가를 되게 적게 보는 거야, 영토를. 그러니까 동네 국가 정도. 그러니까 인구 적고 영토가 좁은 동네 국가를 해야지 무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기타에 보면 묵가는 이제 유가 사상의 영향과 비판에 출발했고, 그래서 묵가가 주장했던 사람들이 겸해설, 상동, 산영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겸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에 반대해서, 예, 육아에 반대해갖고 육아에 차별에 반대해갖고 겸해서 이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상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묵가 같은 경우에 일체 세습적 신분을 부인했죠. 그래서 군주도 혁명한 사람이 성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육아와 관련된 거야. 육아. 예. 그래서 구별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장여 유수 뭐 이런 것들 강조했고. 자, 나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거기 적용 뭐 이런 것들 강조한 나. 그러니까 이제 묵가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군신간의 관리 직분을 밝히고 이렇게 등등등 이런 게 있죠. 이건 법가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무인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도가와 관련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 그 밑에 보면 사기에 그 태사공 자서가 있어요. 그 태사공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천이잖아요. 사마천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역사를 쭉 할 때, 서문 쓸 때, 각각의 그 파들의 특징들을 정리해놨어. 예. 묵가가 어떻고, 뭐, 도가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한 걸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나학파가 가학파를 비판한 내용을 쓰시오. 나학파는 뭐예요? 묵가가 유가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의 중에 보면, 일단,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 겸연을 강조하는데, 유교는 차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유가는 인을 강조하지만 인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가까운 것부터 친소에 따라 적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까운 이제 형제자매, 부모,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 점차 이제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 입장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가족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유교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유교의 가족 질서를 비판하고 철저한 능력본위의 서열사회를 강조해요. 이런 것도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유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냐면 질서를 강조하잖아. 그 차별과 계급을 강조하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나라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고 능력본위의 서열사회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때 능력본위의 서열사는 신분에 의한 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상현이라 볼 수 있듯이 아까 능력 있는 사람이면 필주에 상관없이 뭐야 군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 이 집단이, 묵가라는 집단이 되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층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 집단들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를 집대성한 사람은 누구죠? 한비자죠. 한비자. 법가를 집대성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서 쭉 가면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건 술취주의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법가는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법치주의, 술치주의, 세치주의.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 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술치주의는 신에 대한 통치 기수야. 관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그 뭐냐면 다 내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요 부분만 술치주의고, 요 다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다 전체 합쳐갖고 그걸 정리한 사람이 한비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나의 니은의 논리를 정치에 적용할 때 문제점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의를 주장했다. 보통 이제 그 무의자연이라는 말 있죠.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무의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의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규정 짓지 말라는 거야. 말이. 그리고 무의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도라는 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뭐가 그 진리고 뭐가 이게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가도 비상도란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규정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뭐냐면 규정 지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해야 되고 또 분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하여 혼란스럽다. 근데 요런 걸 이제 정치인 용어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 있죠. 또 나름대로 무의를 일반 백성들의 그 적용시 때 자유의지의 의지가 상실되고 우민화시킬 수 있어. 왜냐면 그 뭐 아무것도 내범없이 그냥 그 흐름대로 그 두다면 이 사회를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고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겉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인위적인 질서를 배제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을 우미시켜서 전제군주를 또 역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가 사상이 나중에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뭐와 결합된 법가 사상과 또 결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병폐가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상사 정리할 때는 그냥 한이중하고 동계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고, 좀 이걸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면 그 윤리교과서 있죠, 윤리교과서. 그래서 윤리교과서 보면 동양 사상사 같은 거, 그래서 EBS 강의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성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자백과사상, 이런 것들만 들어도 웬만한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어요.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못 푸는 거야, 그냥. 낼 리도 없겠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은근히 또 사학사 전공하신 분이, 역사 전공, 사상사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깊이 몰라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통론이나 교과서 수준으로 공부해 주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박정희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박정희. 그 박정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박정희 관련된 내용 중에 군정정치 관련된 내용 볼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면 5.16 군사정변의 배경, 정치사회적 혼란, 군대의 위기의식, 그 다음 미국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일어났고, 그 당시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됐고, 여러 정치적인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안정, 반공강화, 민족정기, 명분, 강건 정치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혁신세력 탄압, 폭력배 검거, 용공세력 석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한국중앙정보부 창설, 기출, 나왔던 거죠. 이거 이제 한국중앙정보부는 오늘날 어디에요? 국정원.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뇌물 갖다 바치는 국정원. 예.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국정원의 전신이 한국중앙정보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회정책을 보면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 요번에 나왔죠. 예. 그 다음에 화폐개혁 같은 게 예전에 한번 기출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개발을 확보하려고 화폐 개혁을 했어. 그래서 10대 1로 평가 전환한 다음에 한을 원으로 계층해서 교환을 해주는데, 그 교환해서 100원을 갖다 주면 10판을 갖다 주면 10원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7원으로 교환해 줘. 3원은 뭐야? 강제 저축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뭐냐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예전에 메가드 화폐 개혁처럼 1대1의 등가가 아니라 부등가 교환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어떻게 돼요? 총 통화량이 축소돼 버리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게 이제 통화량이 축소되면서 유통 과정이 경색되고 기업 가동력이 저하되고 생산 위축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취소해 버리고 국내 자금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외화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화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한 게 한일 국교화나 월남 파병 이런 것들이고요. 민간 시장에서 끌어들여서 누굴 내세웠죠? 재벌을 내세웠죠. 재벌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처음에는 재벌들 원래 통제하려고 했어. 박정희가 재벌들 본래 안 좋아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 좀 예전의 경력 때문에 재벌보다는 이제 이들을 탄압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경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벌들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부정축제 처리법을 완화시켰죠. 그래갖고 너네들이 외자를 끌어서 공장을 세우고 납부를 하면 벌금 없애주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정경영을 중심으로 뭐야? 밖에 나가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공장도 나중에 납부하지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먹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부정축제 처리법인데, 부정축제 처리법이 나올 리가 없겠죠. 내년에는요, 올해. 한번 나왔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작년 1, 2년 내에 주제들이 너무 약간 있다 그거죠. 예. 네. 근데, 여기 뭐, 하루 먹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여기 오신 분들 1, 2년 만에 끝내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요거 계속 강의하려면 5년, 6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것도 2, 3년 지나면 뭐야?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이런 측면에 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주제가 안 나왔다고 해도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역교동은 그 문제 주제 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 3년 내에서 있는 건 나와요. 또 얘네들은 또 반복해서. 그래서 뭐 성향이론, 합리적 그 설명이론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잖아. 비교학습 이런 것들. 예. 유추 맨날 2, 3년마다 한 번씩 쭉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주제가 나왔더라도 그 곡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 다리도 옆 다리도 해갖고 나올 수도 있고 예문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이 다리 똑같이 들어갈 경우에 하면 물론 이 작년 주제는 안 내겠죠. 근데 옆에 있는 주제로 낼 수 있어. 겁다리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번에 안정복이 그 동사강문 냈죠. 그러면 이분이 조선 문화사를 전공하신 시학자 전공하신 분인데 사학사고 그럼 조선후기 어디 내겠어요? 신학자 내겠죠. 신학사상. 그래서 옆다리 낼 수 있고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교수님의 정혁 중국 공민당하고 공산당 전공 그 현대사 전공하신 분인데 요번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 내겠어요? 정혁은 안 내겠죠. 근데 그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를 딱 보고 옆에 있는 사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나온 교수님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들어갈 교수이기 때문에 옆에 주제든 잘 봐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요번에 최 교수님도 들어가셨죠? 최 교수님 2년마다 들어가는데 2년 요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 교수님이 항상 들어가시면 나오는 게 뭐야? 자기 책 가지고 내요. 이 사람의 특징이 성향이 평가책을 가지고 내. 요번에 포트폴리오 냈죠? 그럼 포트폴리오 냈으면 자기 책이 또 어디 내겠어요? 포트폴리오법 옆에를 낼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다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다 봐주세요. 이것도 공부야. 여러분도 올해 붙을 것 같죠? 여기 보면 태반이 3, 4년 후에 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같이 겸사겸사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붙으면 다행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부정축제 처리법을 왜 만들었을까 일단 이거 작년 선거 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면 3.15 부정선거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가를 처벌하기 위한 거야.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있고, 니은의 그 뭐냐면 부채 탕감, 관련 부채 탕감에서 가법을 채취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농업촌 고리채 정리법이에요. 예전에 애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것도 옆다리로 건들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 화폐기업 그 문제 나왔죠? 문제점이 뭐예요? 디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유통과정을 경색시키고 기업가동을 저하시키고 생산력 위축을 불러기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그래서 자기 그 뭐냐면 그 신분 속일 수 없듯이 그 예전에 그 사회주의 정책 그 빨갱이 짓도 많이 했잖아요. 남노당 조직 측에 들어가서 자기 그 조직 동료도 갖다 팔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축제법을 완화시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해외에서 자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이에서 외자를 이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에 국가가 재건을 필요한 공장을 3년 내에 건설해 그 주식을 중국에 내는 걸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다 끌어쓴 거예요? 외자. 그래서 이제 민간 시장에서 그 뭐냐면 재벌들 내세워서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명청시대 화폐경제와 관련된 거야. 요거 예전에 이제 화폐정책 관련된 내용은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료 A가 경제적 배경을 명초의 화폐정책에 연결시켜 두 주 이내로 소수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 시기에 나온 조세정책 내용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그 자료 C에 나온 배경을 기술해보고 밑줄 친 조치가 그 후대 세제 개편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쓰시오.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자료 A는 뭐냐면 북경의 그 간원들이 예전에 녹봉을 뭘로 받았냐면 남경에 쌀로 받았어. 근데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땅덩이가 좁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은 뭐예요? 상당히 큰 국가죠. 북경에서 남경은 지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한두 달 걸렸어요. 오는데 또 한두 달 가고. 그러니까 간원들이 녹봉을 받으면 남경까지 가야 돼.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대상인들이 위탁을 시키는 거야. 그럼 대상인들이 그걸 뭐냐면 쌀을 받아가지고 쌀을 끌고 거기 북경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쌀을 팔고 은을 가지고 자기 수수를 떼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할 때, 간원 입장할 때 차라리 그러면 북경에서 뭐예요? 그냥 정부가 은을 지급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은은 달라. 그 요청을 한 거야.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요청을 듣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뭐냐면 그 은을 이렇게 해갖고 지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뭐예요? 그 전에 배경.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냐면 이제 보면 명세화폐 원대부터 사용했던 동전과 지폐가 기본화폐로 통용됐고 금은 사용이 금지됐고 그러나 지폐인 보존 그 가치가 하락하자 금지되었던 은의 유통이 됐다. 은의 유통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은이 널리 확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거 관련된 예문은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기초 예문 그대로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비식에 나온 조세 정책. 자, 여기 이제 자료비식에 보면 태창의 곡식이 가득 차 10년 요쪽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호시에 말이 가득 차고. 이건 장거적인 개혁 정책의 결과죠. 이것도 예전에 2차 기초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 그 당시 세금 정책 어떻게 써야겠어요? 1조 편법 내용 쓰시면 되겠죠?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나눠서 은으로 징수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나온 배경을 기수해보고, 그 다음 밑줄 친 조치가 후대 세제 개편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쓰시고,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개편 내용은 이거는 언제 때? 강희제 때 조치죠. 그래갖고 개편 내용은 이제 정세 총액 고정에 따라서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요 밑줄 친 조치의 후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강희제 때 이제 특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뭐요? 정세를 내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옹정제 때 뭘 실시한 거야? 밑줄 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갖고 지정은제가 실시된 거죠. 그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지정은제도 찾아서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보통 중국시대 세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조용조, 양세법, 지정은제, 1조 편법.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파르타르 신전과 관련된 거. 예.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게 뭐냐면, 건축 양식과 관련된, 파르타르 신전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러면 잠깐 보면, 12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리스의 건축 양식 및 예술 내용이 있는데, 예술의 전반의 특징은 이제 교와 조화, 단순화 고귀한 미를 강조했고요. 건축 양식 보면 이제 아름답고 균형적인 신전 건축을 이제 다수가 이루고, 건축 양식 구분할 때 주두의 모양, 윗대가리 뭐예요? 기둥의 제일 위를 보는 거죠. 제일 단순한 게 뭐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도리아식인 파르타르 신전. 그래서 기둥이 상당히 단순하죠. 초창기 양식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발전된 것이 이오니아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가늘고 주두의 네모소의 간단한 소용돌이 장식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코린도식이야. 그래갖고 소용돌 밑부분에 아카소스 잎사귀가 장식이 첨가됐어. 근데 코린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말기 때, 고대 그리스 말기 때 양식이고, 주로 이거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것보다는 그리스에 만들어졌지만 실제 로마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두실 거는 도리아 양식이에요. 이 도리아 양식, 특히 파르타르 신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자료 A에 반영된 건축물의 반영된 건축물의 반영된 건축 양식 특징과 추구하는 미의 방향을 각각 한 줄에 쓰시오. 자, 일단 자료 A는 파르타르 신전이고, 파르타르 신전의 건축 양식 특징은 도리아 양식 특징 쓰시면 되겠죠.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기둥 받침이 없고 기둥머리 장식이 없어 장중한 인상을 준다. 추구하는 미가 뭐예요? 조화미와 균형미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그리스인들의 고대 그리스인들의 미 의식은 어떤 거냐면 이상과 현상이 있죠. 형상과 실제가 있잖아요. 형상과 실제보다 뭘 강조해? 실제, 보편적인 미를 강조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미보다는
현실적 미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적 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그 뭐냐면 지붕하고 기둥의 비율이 일정해.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 올 때는 그게 이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와 나의 건축 양식 명칭. 가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가는 이제 양식이 이오니아식이죠. 나는 여기 코카소스 그 있으니까 코닌도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거는 이제 서총에 있어요. 서총에.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양식의 특징들을 파악을 했고, 특히 도리아 양식 중에 파라탄 신전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 경제적 배경도 나왔고, 왜 지붕이 날아갔는가 그것도 이유 나왔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전공 B도 넘어갈게요.